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9월 모평 해설에 오신 완제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려웠죠. 어렵고 어려웠다라고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봤던 세계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답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에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단 지문넷을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꼬는 형태가 되었었고 6월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제가 총평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번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특히 이번에 각국사 전체적인 비율은 예년과 좀 비슷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라면 전 14번 오스만 제국 문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17번의 굽타 왕조 문제도 선생님 굽타 왕조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 쪽에서는 이번 문제 매우 어려웠습니다. 청년 티르크단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같이 연결했었던 문제들, 특히 아무리 봐도 이 난이도는요 거의 다, 이 난도는 각국사에서 다 올려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은 두 달은 이젠 어떻게 가셔야 된다? 각국사에 대한 대비. 각국사에 대한 대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풀어드리면서 아시겠지만 제 강의 노트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전 어렵던데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예전에는 그냥 강의 노트만 해도 다 풀렸어요. 20문제 그냥 깔끔하게 다.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 무엇들이 있었어요. 이게 16세기 오스만 제국인가를 고민해보게 하는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좀 약간 추론하고 약간의 유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그게 연습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려웠을 때가 더 찬스인 거 아시죠? 예전에는 무조건 하나 틀리든지 내지는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가능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제가 볼 땐 45점보다 실제 더 이하가 나오지 않겠나. 1등급 컷이. 그러다 보면 가장 최근의 세계사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럴 정도.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만점 받을 거 한 두세 개 틀리면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급을 챙겨야 되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뜰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두 문제 정도까지는 틀려도 1등급이 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한 친구들은 더 안전하게 등급을 챙길 수 있는 나름의 그 장점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것을 제가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수능 자체에서 그렇게 불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분이 또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은, 왜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개 틀리면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수능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우리가 등급을 좀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1번 문제였는데 이것도 조금은 한번 꼬이게 나왔어요. 자,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 역시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나왔었고요. 자, 이것은 고대 수메르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메르인 나왔으면 선생님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 수메르인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 조금 들어간 내용이니까. 수메르, 아무르, 아카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자, 그랬더니 이 유물에는 라가시의 왕인 우루카기나가 사회개혁 추진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 뭘로요? 쇠기문자로. 쇠기문자니까 확실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파르테논 신전은요, 그리스 문명이 되겠고요. 2번은요,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것은 이집트 문명이죠.
3번 60진법과 태음력을 사용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 그리고 태음력. 이집트 문명은 태양력.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 비옥한 초승 달지대. 요거 꼭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입니다. 하라파 등 계획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어디요? 인도 문명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전복의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철, 갑, 상어 요리. 그래서 중국으로 따지면 상나라지만 뭐 중국 문명, 뭐 황허 문명 이래도 뭐 틀리진 않는다. 우리가 몇 안 되게 쉽게 나름 풀 수 있는 1번 문제였고요. 아마 여러분이 세계사 문제 푸시면서 제가 볼 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장은 우리가 좀 쉽게 가거든. 이번 출제지는 제가 봐도 좀 너무 하셨어. 첫 장부터 와, 그 두 번째 문제부터 이 문제를 배치하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땐 이 배치도 너무나 좀 셌다. 첫 장부터 두 번째 문제부터 이게 나오니까요. 아마 2번부터 막힌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 찾으랍니다. 일단 가를 찾아야 되겠죠. 가 봤더니 나폴레옹 전쟁.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랍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은 보통 19세기 초에 있었죠. 19세기 초에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 한 10여 년 정도 바로 유럽의 최강국가로 떠올랐던 게 프랑스였고 그 중심에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9세기 초가 될 텐데 전쟁에 참전을 계기로 서유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비밀리에 12월 당을 결성하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차르가 나오니까 요건 19세기 초에 어디 상황입니까? 러시아 상황 같습니다. 그쵸? 19세기 초에 러시아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차르의 서거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베스투제프 이런 인물을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형제를 비롯한 12월 당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했답니다. 러시아에서 19세기 초에 봉기. 이거 지문도 사실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를 응축시켜 놓은 게 제 강의 필기 노트고요. 제 강의 필기 노트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사실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생소했지만 시기 대충 추론할 수 있었고요. 러시아 지역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봉기래요.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예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 참고로 1825년에 있었습니다. 이 1825년에 있었던 게 연도로 과거에 한번 좀 물어본 적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던 친구들은 조금 알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물어봤죠. 근데 이 가는 찾았고 보겠습니다. 술탄 압돌 하미르 2세가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교과서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만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만 찾으면 돼요. 이 단어 핵심 단어가 아닙니다.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들이 파리에 있던 튀르크 비밀 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튀르크, 과거에는 터키였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교부에서 투르키예로 바뀌었던, 그렇지만 교과서 용어로는 터키인, 지금의 터키인 과거 오스만 제국 당시의 모습이겠죠. 것과 거사의 방법과 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군단 장교 아흐메드 니아지가 전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고요. 자, 다른 청년 장교들이 그의 모험에 가담함으로써 무장 봉기는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되었대요. 무장 봉기를 했고 이스탄불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명으로는 터키.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시다. 오스만 제국 말기니까. 자, 이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에 근대화 운동 중에 뭐가 있었죠? 은혜개혁이 있었고 미드하트 헌법이 있었는데 이 미드하트 헌법을 좀 무시하자 요게 오스만 제국의 청년 장교들이 들고 일어났던 1908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게 뭡니까? 청년 튀르크당 청년 튀르크당 혁명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연도상으로는 1908년인데 사실 이 연도를 지금 물어봤던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요 문제는 이 지문을 좀 어렵게 놓으면서 아하, 가는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나는 오스만 제국 근대화 운동의 하나였었던 청년 튀르크당 운동, 이거 너 찾을 수 있겠니였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였는지 아세요? 선지였어요.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 보겠습니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7월 혁명은 프랑스 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언제 있었죠? 183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먼저 있었네요. 그러니까 가는 옳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선거권을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영국에 있었던 뭐죠?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차티스트 운동. 이거랑은 관련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청년 튀르크당의 그 운동, 혁명은 입헌 정치의 부활을 강조했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19세기 초에 있었던 은혜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이 미드하터 헌법으로 되면서 뭔가 입헌 정치가 가져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제 정치가 부활하면서 이것이 무시되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근데 문제는 사실 이 3번을 찾아갈 때 제가 한번 여러분 예상해 볼게요. 제 생각엔 여러분 이 3번을 찾을 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4번 선지 같아. 왜 그러냐면 4번 보세요.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내에서 와하브 운동의 등장을 초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 그러니까 튀르크인들이요 봉기합시다, 튀르크인들이요 일어납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운동이 됐다?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라고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래. 선생님, 이 와하브 운동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순수 종교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나오게 되는 약간 민족 운동으로 종교 이제 확대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 선지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사실 내용상으로 맥락상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청년 튀르크당은 여러분 언제죠? 20세기 초죠. 와하브 운동의 시작은요 18세기예요. 그러니까 등장을 초래한 건 아니야.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뭔가 이것이 민족주의 운동으로 자극되었던 것까지는 맞지만 초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아마 4번 체크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4번 체크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정답은 확실히 3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빅3 안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5번입니다. 가와 나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 입헌 정책, 보통 의원 내각제라든가 입헌 체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공화정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큰 산을 이제 하나 넘었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나마 좀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중국 양저우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입니다. 그는 신라인으로서 빈공과에 급제한 뒤 회남 절도사 휘하에서 활동하였고요. 현종 말년 이후 절도사가 지배권을 강화하고 왕조의 권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란이 발생하자 그는 반란군의 지도자를 꾸짖는 경문을 지어 명성을 얻었다. 이게 뭐죠?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죠. 그나마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요건 어딥니까? 현종 말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당이죠, 당. 자, 당 찾으면 주전충에 의해 멸망했습니까? 요것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건 아닌데 제 강의 필기노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는 907년에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최종 멸망했다. 정답 맞습니다. 1번입니다. 2번. 외척 왕망에 의해 무너졌던 것은 굳이 따지자면 전한이죠. 요 앞에 전을 붙이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진승 5강의 난으로 쇠퇴했던 것은 진나라. 4번입니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몰락했던 건 한나라. 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후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수도가 점령되었던 것은 명나라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무난한 문제였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인물 또 나왔어. 이건 제가 수능 개념도 그렇고 수능 특강도 그렇고 로마서 할 때마다 인물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빅2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요 두 인물이 가장 많이 번갈아 나온다. 이 말씀 여러 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레피두스 사후에도 혼란은 지속되었대요. 자, 레피두스는 참고로 2차 삼두 정치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 후 키케로의 아들은 안토니우스의 사망을 원로원에 보고했고요. 과거 안토니우스에게 수여된 직위는 박탈되었고 그의 조각상들도 제거되었으며 향후 안토니우스 가문은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듯 키케로 가문은 하늘의 뜻에 따라 안토니우스에 대한 최종적 징벌을 내렸고요. 이는 가가 공화정의 실권자로 등극하였음을 공표하는 조치나 다름없었다. 즉 안토니우스의 라이벌이면서 안토니우스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가 모든 권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후 안토니우스에 대한 징벌적 이런 조치가 내려졌던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구죠?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하였다. 이건 누구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닙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2번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였다. 이 인물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도 언제나 세 개를 물어보고 콘스탄티누스도 언제나 요 세 개를 물어본다고 했었죠? 옥타비아누스는 뭐였었죠? 악티오메전에서 승리.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상대로 악티오메전에서 승리.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저는 뭐 프린캡스에 불과합니다. 시민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존엄한 자입니다라고 해서 원로원에서 존엄자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호칭을 주었었죠. 자, 콘스탄티누스도 세 개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뭐가 있었죠? 먼저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주었었던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313년에. 그 다음에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정해 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막 종교가 막 나오면서 막 지하에 있었던 종교들이 나오면서 막 종교적인 분쟁이 나오게 되자 그것을 정리했던 니케아 공회가 있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천도했습니다. 그게 뭐죠?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언제나 대비되면서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은요, 그러니까 2차 삼두 정치는 이쪽에 있는 레피두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였죠. 그러면 1차 삼두 정치는 여러분 누구였죠? 자암들이 좀 센 자암들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그렇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등이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정리했던 것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4번입니다.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 프린캡스는 누굽니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죠. 옥타비아누스 세 개 다시 정리할까요? 악티오메전 승리, 프린캡스 잡차자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았다. 거의 지금까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요 세 개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입니다.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이건 누구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많아요. 난리 수습을 위해 우리 제국의 수도까지 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까지 왔군요. 이 회담에 주재하게 된 가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여러분 우리 세계사 배운 것 중에 오스트리아 인물 중에 나올 만한 단독 문제로 나올 사람 누구 있어요? 메테르니히밖에 없죠 뭐. 그럼 메테르니히가 주도했었던 회의는 뭐죠? 빈회의. 이게 바로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렸던 빈회의. 이 빈회의 결과 나타났던 체제를 빈체제. 이것은 나폴레옹의 혁명 이전의 상태로서 돌아가자는 정통주의와 복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메테르니히가 무엇으로 인해서 1848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봐주시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유럽은 폭도가 초래한 혼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교의 숭고한 정신 아래 단합해야 합니다. 폭도를 물리친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공은 인정합니다만 영토를 과도하게 확장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유럽은 입법의회가 소위 혁명전쟁 선포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 체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등등이 되겠죠. 뭐 여기에 또 누구도 들어옵니까? 그 뒤에 영국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인물은 메테르니히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철혈 정책을 추진했대요. 자, 철혈 정책을 추진했던 건 누구죠? 비스마르크. 2번입니다. 농노 해방령을 반포하였다. 자, 농노 해방령은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르 2세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여러분 연도까지 기억하실까요? 1861년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령은요. 1863년입니다. 2년 차이가 나요. 농노 해방령은 러시아에서 1861년에 있었고요. 미국의 노예 해방령은 1863년에 있었습니다. 요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요 정도 나왔으면 충분히 수능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실각하였다. 2월 혁명은 프랑스의 2월 혁명이죠. 1848년이죠. 즉 1830년에 있었던 게 7월 혁명이라고 그랬고 1848년도에 있었던 게 2월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자, 여긴 어차피 0이니까 요게 3이고 요게 7이면 요거 더하면 10이고요. 요게 8이고 끝에 연도가 8이고 요게 2니까 요거 더해도 10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유치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프랑스의 2월 혁명에 의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있었고요. 이 오스트리아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제 강의 필기노트에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을 주장하였다. 이건 뭡니까? 미국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멀로가 주장했던 것으로서 멀로 선언, 멀로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고립하는 그러한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했던 것으로서 1823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시칠리아,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가서 리빌딩했던 인물, 바로 가리발디 아닙니까?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딱 보니까 인더스강, 겐지스강 나온 걸로 보니까 인도로 보이는데 요렇게 좀 해서 나왔네요. 요건 좀 약간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비 왕조에서의 교역 경험을 바탕으로 서북방 변경 상황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황제에게 제공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파비 왕조가 여러분 언제 있었죠? 지금의 이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황궁을 방문하고 움타즈 마할을 추모하는 묘당을 둘러보면서 그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니까 타즈마할, 움타즈 마할 나오면 그게 바로 타즈마할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무굴 제국에서 있었던 일 같고요. 자, 영국 동인도 회사 등이 벵골 지방의 교역 요충지에 설립한 작업장에서 고급 직물이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리고 황제의 군대가, 여기가 핵심이네요. 밑줄친 황제니까. 그러니까 대충 시기는 요 정도 되고요. 무굴 제국에 있었던 황제랍니다. 황제의 군대가 데칸 고원을 넘어 남인도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답니다. 데칼고원 남쪽, 요 일대가 데칸고원인데 데칸고원 이남까지 내려갔던 바로 그 황제 누굽니까? 아우랑제부가 되겠죠.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참고로 이제 17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황제였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타지마할을 건설했었던 바로 샤자한 아닙니까? 샤자한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왕으로서 본인의 그 이전 왕이었었던 아크바르가 지지야까지 폐지하는 상당히 관용 정책을 펼쳤었는데 아우랑제부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영토를 많이 넓힌 건까지는 뭐 나름 괜찮았으나 제국 입장에선 나름 괜찮았으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야를 부활시키면서 각 종교에 대한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던 인물이 아우랑제부가 되겠죠. 자,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던 것은 무굴 제국 이전에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때 건립되었고요. 2번입니다. 타지마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타지마할 조성되기 시작했던 건 아우랑제부 이전 황제였었던 샤자한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 시대가 종식되었던 것은 무굴 제국이 세워졌었던 굳이 인물로 따지자면 뭐 바브루 같은 인물이 해당되겠고요. 4번입니다.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지야가 부활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우랑제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4번이고요. 5번은요. 마스코 다가마가 캘리컷, 즉 코지코드에 도착했다. 요건 언제죠, 여러분? 15세기 말이에요. 15세기 말. 정확히 따지자면 1498년인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냈던 것 같아. 포르투갈 상인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건데 이것은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어서 한때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잘 나갔었죠. 15세기 말에 시작되었던 이 인도 항로는 16세기 초 중반까지 엄청나게 잘 나갔다가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막 에스파냐한테 좀 눌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 황제가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왜 동아시아사 문제가 여기 나와 있나 전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한중일 삼국이 그려져 있는 부채랍니다. 이 유물은 금 가루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랍니다. 이 부채는 1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룬 그가 1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룬 그가 일본에 온 중국 사절과의 회담에 대비해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랍니다. 부채의 앞면에는 한중일 삼국을 그린 지도가 있고 뒷면에는 차를 내와라, 돌아가라 등의 짧은 표현들이 중국어 발음과 뜻이 일본어로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온인의 난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었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1590년에 통일했었던 바로 그 인물이 있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사실 이 세계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서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단독 문제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에도 막부를 열었던 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답니다. 자,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던 건 누굽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이것은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이니까 여기랑은 상관없겠고요. 자, 3번입니다. 중국과 감한 무역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중국과 감한 무역은요. 미음 아닙니까? 명과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일종의 제한 무역이었었던 감합 무역이다. 미음입니다.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랑은 상관이 없고요. 4번입니다.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게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은요. 견당사를 보내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다. 견당사 대표적으로 나오면 나라 시대가 되겠고요. 해이안 시대 초기까지는 견당사가 파견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왜 그러냐면 당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었을 때는 당나라는 관련 없고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 때였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도 아마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력이랍니다. 가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어떤 세력인지 약간 이민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군대를 보내 가를 장성 북쪽으로 몰아냈대요.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
북쪽으로 몰아냈대요. 그래서 어디 밖으로? 장성, 만리장성 바깥으로 이들을 몰아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쪽으로 밀어 올렸군요. 자, 몰아냄으로써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한족의 예의와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답니다. 우리 중국의 백성은 하늘이 반드시 중국 사람에게 명하여 평안하게 만들 것이니 어찌 오랑캐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비록 가와, 여기가 핵심 단어였습니다. 생목인은 요 가와 연관되어 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생목인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만 읽었으면요, 이거 누군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목인이 나오는 순간 확실해졌죠. 이들은 무슨 세력이었습니까? 몽골 세력이었습니다. 몽골 세력이었습니다. 그만하씩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몽골 제국 내지는 한때 중국 땅에 세웠던 것이 원나라죠. 그 원나라의 몽골 세력들이 뭐 라마교 숭상에 대한 뭐 여러 사치와 재정적인 문제와 뭐 이런 뭐 사치와 뭐 방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좀 그 제국이 약해졌고 나라가 약해졌고요. 그래서 한족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몽골들이 북쪽으로 밀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명나라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몽골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티베트 불교, 즉 라마교를 보호했던 게 몽골이 맞습니까? 맞아요. 정답 1번이네요.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2번은요. 이중 지배 체제인 북명관과 남명관을 시행했던 건 누구죠?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로 따지자면 요 나라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 등을 포로로 끌고 갔답니다. 족으로 따지자면 여진족이고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고전설을 간행하여 한족 지식인의 사상을 통제했답니다. 이건 누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금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들이 어떻게 청을 만들면서 중국 전체를 지배했었던 바로 이들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백성교화를 위해 6조항의 유교 윤리를 반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6개의 유교적 덕목을 반포하였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 보면 태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태조실록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거 명태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걸로도 알아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태조라고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태조 이성계도 있고 뭐 태조 왕건도 있고 이렇지만 명나라에서는 사실 태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명태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원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알 수 있고요. 요 내용, 요 5번은 바로 이 명태조가 시행했던 내용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요것도 살짝 헷갈릴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세계사 준비를 더 잘했던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세계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천천히 지문을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문제 이제 막 시험 끝나면 막 여러 학생들한테 이제 막 뭐 DM도 받고 뭐 여러 연락을 받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뭐 여러 개를 받는데 보면 선생님 이번에 세계사 5분 컷했습니다. 뭐 7분 컷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7분 컷하고 다 맞았어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수능에서는요. 특히 요즘처럼 지문이 좀 어려워진 체제에선 절대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7분 컷, 5분 컷 하려면 여기 딱 보는 순간 레오 3세 나오는 순간 레오 3세한테 서로마 황제 대감 받았던 사람 누구야? 카롤루스 대제잖아. 그리고 풀었으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3분 컷, 뭐 5분 컷, 뭐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돼. 문제 천천히 끝까지 읽으세요. 아무리 지문이 어렵게 나와도 세계사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를 좀 천천히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교도로 칭송받는 왕이 플라두스를 파견했답니다. 플라두스는 라벤나의 롬바르족 대표들을 만나 펜타폴리스, 에밀리아 등 여러 곳을 돌며 충성서약을 받아냈고요. 자, 그런 후왕의 뜻에 따라 라벤나 등지를 라벤나 등지를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라벤나를 교황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인물은 누굽니까? 피핀이죠, 뭐. 그쵸? 조금 더 읽어볼게요. 피핀인데 이는 선대 교황이 새로운 왕족의 창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고 이에 교황은 왕에게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그러니까 즉 피핀에게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교황 레오 3세의 재위 시기에도 그 왕은 피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대제의 아빠였던 피핀이 있고요. 피핀인데 그 왕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이을 만한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받았답니다. 그냥 왕 하면 되는데 이제는 피핀의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가 누구예요?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급한 마음에 레오 3세만 나왔다라고 해서 카를로스 대제를 풀면 안 됐었다고. 그래서 여전히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는 누구야? 피핀인데 그의 아버지니까 그의 아버지였었던 카를로스 마르텔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다고. 이게 그런 문제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급한 마음에 푸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요거의 핵심은 누구 찾는 겁니까? 카를로스 마르텔을 찾아가는 문제였었고, 이 카를로스 마르텔은 가 임마! 이걸로 유명하죠. 누구였었죠?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다 장악하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고 나서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했었던 이슬람 세력에게 가 임마!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인물, 우마이야 왕조를 상대로 투르 뿌아띠아에서 승리했던,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텔은 뭐 유럽의 수호자라고도 하고 뭐 크리스트교의 수호자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그 전쟁 때문이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다. 노르망디 공국은 그 이후에 나오기도 하고 카를로스 마르텔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2번입니다.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요 인물들은 다 언제적 인물이죠? 카를로스 대제가 정확히 800년 성탄절에 서로몬 황제 대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인물들은 적어도 700 몇 년이에요. 즉 8세기 인물이고요. 보름스 협약은 1122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고. 자, 3번입니다. 서로몬 황제 관을 받았다. 그래서 요 레오 3세라는 단어만 보고 나서 요거 카를로스 대제로 풀었으면 딱 아마 이걸 선택했겠지. 근데 요것은 카를로스 대제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4번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것은 이제 뭐 클로비스나 그런 인물이 해당되겠고, 5번이 정답이죠. 누굽니까? 투르 뿌아띠아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던 인물이 카를로스 마르텔, 가 임마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와 투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그래서 우마이야 아닙니까? 그래서 소는 투뿔이 맛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우스개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존엄하신 교황 성하, 신의 전능하심에 힘입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 헝가리는 10여 년 전 이교도의 침략을 경험했대요. 당시 그 이교도는 러시아 땅을 차지하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헝가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왕 벨라께서는 외교 역량을 발휘하셔 침략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교도가 다시 발흥하여, 누굴까요? 몽골 제국입니다. 이들이 몽골 제국이죠. 발흥하여 얼마 전 그들이 가를 공격하였답니다. 그럼 이 가, 여기서 상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바그다드의 도성을 무너뜨렸고 결국 가의 칼리프 알 무스타심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언제죠? 1258년도입니다. 몽골 제국에 의해서 누가 바그다드를 수도했었던 바스바그다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왕조는 어느 왕조죠?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바스 왕조는요, 아니죠. 대표적인 중동 지역에서 세워졌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마일 1세기에 건설되었던 건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3번입니다.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 개창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창을 했죠. 그래서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은 이슬람 왕조 중에서도 언제? 정통 칼리프 시기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건 누굽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9번 문제랑 나름의 좀 약간 유사성도 있네요. 이 5번 선지는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반 풀어보셨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선생님 지금도 힘들었는데요. 예, 힘드셨죠. 힘드셨죠. 압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가 문제가 더 어려워요. 예,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중에 대표적인 트렌드는 뭐가 있냐면요. 각각의 국가가 나와 있고 여기서 그 국가를 찾아야 되고 그 국가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묻는 게 지난 6월 모평에서 좀 한 두 문제 나오더니 이번 9월 모평에도 그게 동일하게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영국 오랜 적수와 화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영국은 일단 아니겠죠. 가는. 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가와의 화해를 약속했답니다. 자, 양국은 가가 남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이래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에서의 카자르 왕조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계속 대립해왔대요. 영국과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 일대에서 대립했던 바로 그들 누구였습니까? 가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번 화해는 카메룬 토고의 식민지화부터 모로코 사건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된 나의 팽창의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메룬 토고와 모로코 사건 일으켰던 카메룬 토고 식민지 삼고 모로코 사건 일으켰던 나는 누구죠? 독일이죠. 이제 제국주의 파트를 이런 형태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러시아, 나는 독일입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요. 즉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입니다. 가는 세르비아에 맞서 전면전을 단행했습니까? 세르비아는요, 여러분 슬라브계예요. 러시아가 대표적인 슬라브 국가의 큰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전면전에 맞서요? 이건 반대죠. 독일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 게르만들과 이 게르만족들과 대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르비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 3번입니다. 즉 독일은 마른 전투와 솜 전투에 참가했다. 요 마른 전투, 솜 전투,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었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요건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모습이고요. 즉 독일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를 상실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 아닙니까? 5번입니다. 가와 나는 1차 세계대전 중 황제가 퇴위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렐름 2세, 니콜라 2세가 그렇게 각각 퇴위되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렇게 간단히 풀어봤고요. 몇몇 개인적인 연락을 준 학생들 중에서 12번 문제도 좀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 왕조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던데 한번 보세요. 가 왕조를 찾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왕조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연 상태의 철광석을 강철로 재련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랍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과 같답니다. 이 그림에 수록된 책은 가의 마지막 황제 치세인 숭정연안에 처음 발간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숭정제 나왔네. 숭정제가 누구예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적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고 혼자 목매서 외롭게 죽어갔던 그 되게 이야기로는 유명한 바로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아닙니까? 라고 아주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숭정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발간돼요. 당시의 정통 산업기술 수준과 서양 문물 자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용과학 서적이었대요. 이 책의 제목은 하늘이 빚어낸 것이라고 하여 천공이라고 표현한 천연 물질을 인간의 기술로 새롭게 개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자, 제 강의 필기 노트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서 명나라의 대표적인 서적 뭐 있죠? 천곤괴물, 본초강목, 농정정서 다 있잖아요. 천공. 선생님 천공 괴물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찾아가야지. 천공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분을 보면 이거 뭔가 산업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인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 산업기술, 실용과학서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공 괴물이에요. 천공 괴물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 명나라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예 그전처럼 노골적으로 명나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조금 과거보다 같은 명나라가 나와도 좀 어려워지긴 했어. 저도 그건 인정.
그렇지만 어떻게 지문이 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렇지만 그것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본질을 조금 찾아가길 어렵게 낼 뿐인 거지. 여기에서 천공계문 제 필기노트에 보세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는 금능기기국을 설치하였다. 금능기기국은 이제 뭐 양무 운동 과정 가운데서 나왔던 것인데 왕조라고 말하니까 당시에는 청왕조 멸망 전이니까 왕조로 따지면 청입니다. 2번입니다. 서역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당삼채가 유행했답니다. 이건 당연히 당나라죠. 뭐 당삼채 나왔으니까요. 3번입니다. 오수전이라는 표준화폐를 주저하여 전국에 유통했던 것은 오수전 나왔으면 한나라의 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장거정이 개혁에 나서 일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명나라 하면 일조 편법 아닙니까? 뭐 우리가 명나라만 찾았으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었었고요. 자, 5번입니다. 교자 회자 발행하였다. 이거 할 때 제 생각 안 나셨어요? 우리는 누구? 태양의 후예의 여신 바로 누구? 송회교씨 기억해야 되겠죠. 회자 교자 나오면 송나라의 송회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도 역시 그 각각의 국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현대사 선지까지 같이 넣어서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중국은 지금 긴밀한 우방에서 적국으로 변모될 상황에 놓여 있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을 중재하기 위해 베이직에 파견되었던 가의 특사의 외교 교섭은 결국 좌절되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해서 어떻게 뭘 찾았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찾아요? 조금 더 가보자고. 그 후 재개된 전쟁에서 국민당은 수세에 몰렸고요. 국민당의 전략적 요충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나아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수립되었던 괴뢰국의 예전 거점과 무기는 대부분 공산당 세력의 손에 들어갔답니다. 아, 나가 만주사변 일으켰다고? 만주사변 일으킨 건 나는 누구예요? 그럼 나는 일본이고 선생님 근데 왜 아직까지 읽는데 가가 안 나와요? 그건 출제진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그 뒤에가 나오죠. 가의 특사였던 국무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서유럽 경제 재건 계획, 이게 뭐죠? 마샬 플랜, 마샬 계획이잖아요. 그럼 마샬 계획을 발표했던 바로 그 나라, 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네요. 뭐 그렇죠. 여기에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끝까지 읽자고. 앞으로의 세계사 무조건 보겠습니다. 그럼 가는 미국, 나는 일본입니다. 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대요. 포츠머스 조약은 누구랑 누구랑 체결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맺었던 것이고요. 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었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으로서 이 1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1972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태평양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돌했던 것이 미국과 일본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태평양 전쟁의 대표적인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 아닙니까? 예, 정답 3번이죠. 뭐. 4번입니다. 4번은요.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칙에 합의하였다. 반동회의의 이 평화 10원칙은 이제 미국과 소련 중심에 이렇게 냉전 라인에 쓰지 않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던 것. 그 당시 아시아의 아프리카와 약소국들이 같이 합의했던 내용들이죠. 5번입니다.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 일본은 이때 한참 싸우고 있을 텐데 미국과 그런 회의를 할 수는 없었겠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14번. 어떻게 푸셨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저도 이거 정말로 좀 세계사 문제 중에 단일 문제 중에서 가장 길게 봤던 것 같아요. 한참 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밑줄 친 그의 나라랍니다. 그의 나라. 그럼 일단 그 나라를 찾아야 되겠죠? 그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봤더니 플랑드르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의 핍박을 받고 있답니다. 아하, 신성 로마 제국은 보통 한 10에서 19세기까지 지금의 독일 지역 일대에 있었던 그 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쨌든 플랑드니까 이제 유럽 일대가 되겠죠.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 왕 중에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 이게 힌트였거든. 이집트의 지배자? 이집트를 누가 지배했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있어.
뭐 나폴레옹도 이집트 일대까지 뭐 진출했을 수도 있고, 현대사로 보자면 뭐 이제 뭐 영국도 진출하기도 했었었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시기도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카를 오셀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카를 오셀은 지금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저 인물이 16세기 인물이니까 16세기로 찾아가면 되겠지만, 카를 오셀로 찾아갈 수는 없었어. 카를 오셀로. 그럼 조금 더 내용 보자고요. 어쨌든 왕 중의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로 불리는 자가 은밀히 루터파 제후들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적으로 제안을 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루터파가 나오니까, 아하, 아직은 루터파와, 즉 루터파는 신교도죠. 신교도와 누구 간에, 구교도, 즉 로마 가톨릭 간에 대립이 있던 시기의 유럽이에요. 그게 언젠데? 16세기지. 16세기예요. 조금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비록 그는 이스마엘의 후예이긴 하지만, 제가 수능 개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약간 하갈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인물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으로 가면서 나왔던 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대표적인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는 이스마엘의 후예이긴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교도와 구교도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제안해 왔는데, 사실 뭐 그가 이슬람이어서 우리가 조금 뭐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유일신 사상이잖아.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같은 크리스트교 안에였었던 신교도와 구교도와의 싸움에서 이슬람을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렇소. 설령 그가 신성로마 제국을 또다시 침공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성로마 제국 일대로 침공했던 적도 있겠네요. 그리고 루터파 제후나 교회에는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하고, 그의 나라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이미 확장했어. 이와 같이 위세가 대단한 그들의 지원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면 결국 황제도 우리 교회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오. 자, 여기서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루터파 제후들에게 뭐 서신을 보냈다 이런 걸로 봐서 신교와 크리스트교 안에서 신교 대 구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하나 유추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루터파 제후들의 이 신교도를 지원하기로 했었던 여기 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교와 구교도가 대표적으로 싸웠던 시기에는 16세기고 16세기 일대에 지중해의 지배권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세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도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누구예요? 오스만 제국이야. 선생님,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아느나, 제가 풀어본 문제로만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세계사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웠다. 물론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최근에 나왔던 모평 수능 문제 전부 다 합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다. 모평 합평 문제 중에서 그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오스만, 그러니까 오스만만 찾으면 나머지는 쉬워. 근데 요 오스만 찾아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도를 이해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았지. 그럼 봅시다. 일단 오스만에 대한 나라 찾으랍니다. 1번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였다. 알자스 로렌은 누구랑 사이에서? 프로 이센과 프랑스 사이에서 주고받고, 프로 이센이 그 이후 이제 독일이 되니까 주고받고 해서 요건 뭐 알자스 로렌 따로 여러 번 정리해 드렸었죠. 최근에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오스만과는 관련 없습니다. 2번입니다. 발칸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했던 게 오스만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발칸이 유럽의 화약고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민족들이 겹쳐 있는 것도 겹쳐 있는 거지만 오스만이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이 또 종교도 워낙에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유럽의 화약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니스 등 이탈리아 북부 일부를
확보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프랑스가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 샤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스와 사보이 등을 얻는 플롱비에르 협정으로 인해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샤르데냐 왕국은 이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무엇을 통일을 완성한다? 이탈리아 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슐레지엔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슐레지엔 지방은 어디랑 어디와의 사이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 국경 지역에서 주고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슐레지엔 지방이 되겠습니다. 5번은요.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지배하였다. 폴란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프로이센이 있고요. 여기 오스트리아 있고요. 여기 러시아가 있거든요. 이들이 이 폴란드를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점령했던 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선지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 메인 문제였었던 1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도 연표 문제로는 나름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나가사키 등, 나가사키는 대표적으로 어디죠?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 추가 개항했대요. 아하, 이러면 원래 일본의 개항은 1854년에 있었던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고, 이때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개 항구만 개항했었다가 추가 개항했다며요. 추가 개항했던 건 1858년도에 있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사키 등을 추가 개항하기로 한 2년 전의 조약. 그러면 요 1858년부터 2년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언제입니까? 1856년이네. 요것도 좀 어쨌든 계산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문제점, 특히 영사재판권에 대해 미국 관료들과 수차례 논의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하여 귀국하던 길에 홍콩을 경유했는데, 당시 연해주 할양 소식, 연해주 할양 언제 되었었죠?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할양되었었죠? 그럼 베이징 조약은 요 앞에 거 이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베이징 조약이 언제 있었어요? 1860년에 있었잖아. 그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중국인들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을 경계했대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중국에서 벌어졌던, 그러면 1860에서 4년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856년이죠. 그렇게 차요. 연표도 요새는 이렇게 좀 뭔가 계산한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자, 보자면 1번입니다. 베이징 장악에 성공하는 백년교 계통의 단원, 요거 의화단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의화단 운동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었죠.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활동을 보도하는 중국 기사.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었죠. 이것은 상관없겠고요. 3번입니다. 타이완 등의 할양 소식에 붕괴하는 중국 지식인. 타이완을 언제 할양했죠? 중국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할양됐습니다. 1895년입니다. 여기도 상관없고요. 4번입니다. 베이징에 공사관 설치를 요구하는 영국 외교관. 자, 베이징에 공사관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1858년도에 있었던 텐진 조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 또 막 중국이 막 파기를 요구하면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겁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 둘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요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연표 문제로 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5번.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조약에 서명하는 중국 관리. 요거 언제죠? 난징 조약이죠? 1842년이 되겠습니다. 역시 약간 6월 모평에도 약간 일본 쪽으로 해서 일본 헌법 문제 나오면서, 제국 헌법 문제 나오면서 연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것은 중국과 일본을 약간 결합시키는 형태로 연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5문제 깔끔하게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벗이요. 고향의 반가운 소식은 잘 받았네. 자네와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 생생하네. 새로운 주교구를 설치하고 성상 숭배를 강요했던, 여기가 핵심이네요. 에스파냐의 군주의 탄압에 맞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났던 그때 말이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엿한 독립국의 공인되었었대요. 에스파냐의 군주,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보면 이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성상 숭배를 강요했던 에스파냐의 군주는 누구죠?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였었던 펠리페 2세고, 이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냈던 바로 그 나라는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포르투갈 상인들이 포교 문제로 이곳에서 추방된 이후 상관은 번창하고 있지. 여기가 인공섬이라는 데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었죠. 가끔 풍랑 피해를 입는 것 말고는 별 탈이 없다네. 자네도 늘 건강하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밑줄 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1번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플라시 전투는 어디죠? 플라시 전투는 승리했던 것은 영국이 되겠고요. 인도 차이나 연방을 조직해왔던 것은 프랑스인데, 이 인도 차이나 연방 여러분 연도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제죠? 1887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미얀마 병합했던 연도가 1886년이에요. 전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계속 좀 눈이 가더라고요.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하였다. 요건 어디? 에스파냐.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필리핀을 지배했던 건 미국.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였다. 이 자와섬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섬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바로 그 나라가 네덜란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17번이 나왔습니다. 요 문제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왜 만만치 않았는지 이따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먼저 바로 풀이 들어갑니다. 밑줄 친 이왕조에서, 그러니까 왕조랍니다.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프로코피우스는 유목민으로 알려진 에프탈. 에프탈 나왔습니다. 보통 에프탈을 우리가 그동안 물어볼 땐 굽타 왕조를 물어봤었는데요. 이젠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에프탈은 이 왕조의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대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는 인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프탈의 침입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나라가 있고 여기에 있었던 게 굽타 왕조 아닙니까? 굽타 왕조가 4에서 6세기에 있었고, 요 굽타를 물어보면서 보통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많이 물어는 봤는데, 에프탈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굽타 같거든? 그동안 느낌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실은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왕조라는 거예요. 근데 사산왕조로 봐야지 동쪽이면서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에프탈이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사산왕조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선생님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이거 억지로 풀면 굽타 왕조로 풀어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에프탈이 있었던 동북지방에 있었던 왕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맞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후 이들은 남하하여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등 생활을 병행하며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정치체제를 구축했답니다. 라고 기록했대요. 당시 에프탈은 이 왕조를 압박하면서,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인더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르는 동서교역망을 주도하였다. 굽타 왕조로 시기적으로 풀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고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니까 대충 시기적으로 비슷하니까 문제는 억지로 풀려면 풀리지만, 요 문장을 보면 인더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까지에 이르는 동서교역망을 굽타 왕조는 갈 수 없었겠지. 요 일대를 장악했던 건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왔네요. 한편 에프탈이 펀자브 지방을 침공하는 등 더욱 강성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파탈리푸트라의 궁정은 외교적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파탈리푸트라 여기서도 또 나왔습니다. 파탈리푸트라는 어디의 수도죠? 굽타 왕조의 수도예요. 여러분 요거는 꼭 눈여겨서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도 문제는 제가 볼 땐 수능에서 어떻게든 언급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왕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참고로 3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왕조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가즈니 왕조와의 전쟁에 출정하는 장군. 가즈니 왕조는 10세기부터 등장하니 이거랑 관련 없을 것이고요.
암리차리의 황금사원에서 기도하는 신도. 자, 암리차리의 황금사원은 바로 이 나나크가 세운 시크교 아닙니까? 시크교는 무굴 제국에서 등장했던 종교인데요. 무굴 제국은 참고로 16세기부터 있었으니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겠죠. 수도 이스파한에 이맘 광장을 조성하는 인부. 자, 수도가 이스파한이었던 데는 사파비, 이스파한 아닙니까? 사파비, 이스파한. 기억나시죠?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사파비 왕조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을 우려하는 상인. 이것이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5번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는 병사. 탈라스 전투는 어디와 붙었던 거죠?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누가 붙었었던 것입니까? 예, 바로 중국의 당나라가 붙었던 것이 바로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좀 각국사 파트가 워낙 어려우니까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밑줄친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서양 넘어 본국 의회는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자 식민지에 설탕세와 인지세를 부과했어. 인지세는 식민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했지만 곧이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차세 등을 징수하려 했지. 이에 분노한 식민지인들은 본국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했지. 그들은 이를 혁명이라고 불러. 자, 대서양 넘어 설탕세, 인지세, 식민지의 설탕세, 인지세 나왔으니까 이게 뭐죠? 미국 혁명입니다. 참고로 다른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서 그랬는지 이번에 미국 혁명 내지는 미국 독립혁명은 좀 쉽게 나왔어요. 찰스 1세를 처형했다. 이건 영국 혁명이고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미국 혁명 내지는 미국 독립혁명 맞습니까? 그럼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에스파냐라든가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임시정부를 무너뜨렸다. 미국의 혁명과는 관련이 없고요. 부패 선거구의 폐지를 초래했던 것은 1832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5번입니다. 까르보나리 당의 영향을 받았다. 까르보나리 당은 이탈리아에 있었던 바로 그 통일운동의 기초적인 그런 조직이었었고요.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보시면, 그러니까 연표 문제가 아까 풀어봤던 1856년에서 1860년 있었던 그 동양사 쪽의 연표 문제와 요 현대사 쪽,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올해 있었던 6월 모평 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연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봤더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총리의 뉴펀들랜드 연안 선상회담 모습이랍니다. 당시 유럽의 평화는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주장하며 집권한 가의 강제적 영토 병합과 전쟁 범죄로 산산조각 난 상태였고요. 이 회담에서 양국은 유럽, 더 나아가 세계 평화 회복을 위한 8개의 원칙에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를 주장하며 집권한 가에, 이 가가 누구예요? 나치죠. 히틀러의 나치당입니다. 나치당은요, 참고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집권을 했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이 나치당이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항복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독일이 항복했던 게 1945년 5월입니다. 제가 이 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중일전쟁 언제죠? 1937년에 시작됐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죠? 1번 아니고요. 2번입니다. 소련이 포츠담 회담에 참가하였다. 포츠담 회담은요. 1945년 7월이에요. 즉 연도는 같지만 월, 즉 독일이 항복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이 대표적인 독일의 도시잖아요. 그거까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나치당 집권 이후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네요. 그럼 나머지는 왜 다 맞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본, 독일 등의 반권 협정을 맺었던 거 1937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던 것이 1935년. 5번. 프랑스 남부에 BC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이 1940년. 요거 여러분 문제 찾아보시면 6월 모평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 나치당 집권 시기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 그 평가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제 사상의 영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어록집, 철의 여인.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 생각 안 났어요? 마지막 문제 풀면서 제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마지막에 그 미국의 미국과 영국의 역대 지도자들 얘기하면서 쭉 한번 훑어줬었잖아요. 그때 마가렛 대처 나왔지 않았습니까?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특히 1970년대 말 80년대 영국의 신자유주의, 그것이 미국의 레이건오믹스와 연관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시키는 뭐 이러한 것들, 복지적인 정책들 축소하면서 기업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이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런던에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정부가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는데 도대체 이 사회란 뭐죠? 사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개인이 있을 뿐이죠. 각자 자기부터 먼저 챙겨야죠.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 테니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라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는 잡지 인터뷰랍니다. 자,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이를 통해 그가 두 차례 대규모 석유 파동과 세계 경제 침체 가운데 케인주의를 비판하며 대두한 가를 신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가 뭐예요? 신자유주의예요. 이 선봉에 서 있던 인물이 마가렛 대처고요. 당시 영국의 총리였었던, 그리고 이제 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레이건. 그래서 그 레이건이 펼쳤던 역시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을 레이건노믹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죠? 그냥 내비두자라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의 흐름에 시장의 힘을 믿고 맡겨두면 알아서 경제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와그너법이 제정된 상황을 찾아본다. 와그너법은 여러분 뭐 중에 하나였습니까? 미국의 뉴딜 정책 중에 하나였었죠. 신자유주의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신경제정책이 실시된 배경을 살펴본다. 신경제정책은 언제 있었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당시에 그 혁명에 성공했던 러시아가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던 것을 신경제정책이라고 하죠. 192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중국에서 인민공사가 조직된 계기. 인민공사는 뭐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1958년도에 대약진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 인민공사입니다. 신자유주의랑은 전혀 관련 없고요. 4번입니다. 연방에 파운드 블록을 수립한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파운드 블록이란 건 뭡니까? 경제 대공황에 맞서 미국은 뉴딜 정책,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 파운드 블록이라고 해서 나름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M 블록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 블록, 뭐 플랑 블록 등등을 만들어 갖고 외부적 경제적 요소가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던, 즉 경제 대공황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것이죠. 5번.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각각의 이 국가가 뭐 관세 같은 거 매기고 막 이런 거 최소화하고 우리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물건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런 자유주의적으로 뭐 하자, 무역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확산 과정을 조사한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건 뭐 20번 문제는 새롭긴 했지만 사실은 문제를 쭉 읽어보면 그 5번 정답 찾아가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있었던 17번, 14번 뭐 등등의 문제들은요,
그 어디다 내놔도 뭐 가장 극강의 문제라고 지문 난이도를 너무나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렸었거든요. 그 외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선생님 저 그전까지는 만점 받았었는데 이번에 뭐 30점대입니다. 뭐 36점입니다. 7점입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되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조금 더 남았지만 이제 한 2달여 남았거든요. 세계사는 마지막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문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강의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문 안에서 반드시 힌트가 있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9월 모평 바탕으로 또 저도 약간 수능 대비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제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유튜브 라이브로 공지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2달 더 파이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